당신이 군인이라고요?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져. 아줌마 군부대에 몰래 감찰을 온 한 여군이 헌병에게 폭언을 듣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여군 최초의 쓰리스타였으며 거대한 군비리의 온상을 파내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이면서도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자유로를 따라 한 대의 택시가 어둠을 가르며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선과 지척인 곳에 자리한 제10보급창.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길 위에서 택시의 헤드라이트는 마치 망망대해를 떠도는 등대처럼 외롭게 허공을 비췄다. 뒷좌석에 앉은 여성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차창 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현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선 한 인간의 치열한 삶과 대한민국 여군 전체의 역사가 응축된 상징이었다. 택시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앳된 얼굴의 군사경찰 병사가 다가와 심드렁한 표정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서진 대신 택시기사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뒤에 손님께서 부대 안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군사경찰 병사는 뒷좌석의 한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보다 귀찮음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한밤중에 정장을 차려입고 군부대를 찾아온 여자라니. 그의 경험상 좋은 그림은 아니었다. 아줌마, 여긴 뭐 하는 곳인 줄 알고 와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당장 차 돌려요. 모욕적인 호칭과 반말이 섞인 말투. 한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10보급창에 허가받은 방문이요. 이강혁 중령을 만나러 왔소.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병사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찌푸려졌다. 이 중령님을? 당신이 뭔데? 어디서 약이라도 파나? 신분증 좀 봅시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곤란한데. 야, 김일병. 저 아줌마 신원 조회해봐.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야, 씨. 욕설이 터져나오는 순간 한서진은 말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창문 너머로 내밀었다. 어두운 위병소 조명 아래 중장 한서진이라는 글자와 삼각편대의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났다. 병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옆에서 신원 조회를 준비하던 김일병 역시 얼어붙은 채 상관의 눈치만 살폈다. 충충성. 죄송합니다. 못 알아배웠습니다. 병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한서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름이 뭔가? 이병 아니 상병 박철민입니다. 박철민 상병. 군인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나? 네. 저 전투 준비 태세 그리고. 틀렸다. 한서진은 나지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군인의 기본은 계급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 놈이 오늘 모욕한 것은 중장 한서진이 아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명예,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위병소 근무 수칙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자로 100번 필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소속 부대장에게 제출하도록.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상병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한서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단기를 올리라는 손짓을 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올라가자 택시는 침묵 속으로 잠긴 부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삭막한 창고 건물들과 잡초가 무성한 연병장. 부대는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버려진 인상을 주었다. 이곳은 군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들의 유배지였다. 택시에서 내린 한서진은 창고들 사이로 걸음을 옮겼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곧이어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야간 재고 정리를 지휘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작업복 차림에 며칠은 묵은 듯한 수염, 피로와 체념이 깊게 팬 얼굴. 한때 육군사관학교 최고의 엘리트이자 최연소 진급 기록을 갈아치우던 이강혁 중령의 현재 모습이었다. 그는 한서진을 발견하고는 동작을 멈췄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깊은 경계심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부하들을 물리고 그녀에게 다가온 그는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장군님. 목소리는 깍듯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한서진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많이 변했군. 자네도 이곳도. 세월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강혁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냉소가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망가진 삶을 전시하고 싶지 않다는 듯 본론을 재촉했다. 무슨 용무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흔들림 없는 진실을 갈망하는 눈빛이었다. 자네를 앗아간 그 사건 다시 시작하려고 하네. 이강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몇 년 전 군 전체를 뒤흔들었던 방산 비리 사건. 그는 당시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지만 가족을 향한 비열한 협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그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이곳으로 좌천되었다. 사건은 그렇게 미완으로 종결되었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니, 자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 무기는 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가족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과거의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오직 그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네. 그때보다 더 거대하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이번에는 이 나라의 심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강혁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꺼지지 않은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힘없는 패잔병일 뿐입니다. 혼자가 아닐세. 내가 함께할 테니. 한서진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이강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들이 자네 가족을 다시 위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국의 심장을 멈춰야 하네. 선택은 자네 몫이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이강혁은 굳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의 안에서 잊고 있던 분노와 정의감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 그 균열의 시작은 이토록 고요하고도 맹렬했다. 파주의 스산한 새벽 공기를 뒤로하고 한서진이 복귀한 곳은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3군 통합본부였다. 잊힌 자들의 섬 같았던 10보급 창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완벽하게 정비된 조경, 위압적인 건물들, 그리고 복도를 오가는 장성들의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무수한 별들. 이곳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이자
거대한 권력이라는 이름의 제국이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합참본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작전본부장이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관이 다가와 경례하며 보고했다. 장군님, 합참의장님께서 찾으십니다. 10분 뒤 의장실에서 뵙자고 하셨습니다. 알겠다. 짧게 대답한 한서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계룡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합참의장 대장 권태준.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군 서열 1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한서진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스승이자 멘토였다. 육사 시절부터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한서진에게 가장 무거운 족쇄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다. 권태준. 그가 바로 이강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군의 혈관에 독을 퍼뜨리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정점이라는 것을 한서진은 최근에야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가 합참작전본부장이라는 핵심 보직에 오른 것 역시 권태준의 안배였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을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인사가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감시하며 자신의 방패막이로 쓰려는 교활한 수였다. 의장실의 문은 언제나처럼 위압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무 책상에 앉아있던 권태준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백발의 머리칼과 깊은 주름은 그에게 현자의 풍모를 더해 주었지만 한서진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한 장군, 어서 오게. 새벽부터 고생이 많았네. 그의 말에 한서진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가 자신의 파주 방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별 말씀을요, 의장님. 의장님께서도 연일 경무에 시달리시지 않으십니까? 이 늙은이야 나라 걱정에 잠 못 드는 게 일이지. 그나저나 작전본부장 자리는 좀 어떤가? 할 만한가? 의장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자리인데 최선을 다해 보필해야지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권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요즘 군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 특히 우리 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차세대 무인 정찰기 도입 사업, 이게 아주 중요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카드거든. 이 사업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작전본부에서 꼼꼼히 챙겨주게. 차세대 무인 정찰기 도입 사업. 한서진이 파악한 새로운 비리의 핵심이었다. 권태준과 연결된 유령 회사가 사업자로 내정되어 수조 원의 국방 예산을 빼돌리려는 거대한 계획. 물론입니다.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될 사업이니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살피겠습니다. 그래, 역시 한 장군이야. 자네가 내 옆에 있으니 든든하구만. 권태준은 다시 한번 인자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러고 보니 이강혁 중령, 그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한때 자네가 무척 아끼던 후배 아니었나? 참 똑똑하고 강단 있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가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야.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과거를 들추지 말라는 이강혁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한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과오가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그래. 자네는 너무 교과서적이라 탈이야.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법이네, 한 장군. 자네는 이 군의 미래 아닌가. 잊을 건 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더 큰일을 해야지. 의장실을 나온 한서진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권태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치밀하게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제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잠시 눈을 감았다. 존경했던 스승의 변절, 믿었던 조직의 부패.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비리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뿌리를 도려내고 진정한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었다. 같은 시각 파주의 십보급창. 이강혁은 낡은 관물대를 열어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과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자신과 해맑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의 차 브레이크 오일이 의도적으로 새어나갔던 일, 낯선 남자가 딸의 하굣길을 뒤따라오며 찍은 사진을 받았던 일. 그 비열한 협박에 그는 결국 무너졌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혹독했다. 명예를 잃었고 동료를 잃었고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마저 잃었다. 한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이 자네 가족을 다시 위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국의 심장을 멈춰야 하네. 그렇다. 숨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든 다시 자신과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괴물들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외장 하드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년 전 그가 목숨을 걸고 모았던 방산 비리의 증거들이 화면 위에 펼쳐졌다. 암호화된 장부, 비밀 회동 녹취록, 뇌물이 오고 간 계좌 내역. 이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 권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이강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전원을 켰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한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중령 이강혁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강혁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시작하겠습니다. 제국의 심장을 향한 작전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서진의 나직한 대답이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이강혁의 눈빛은 더 이상 패잔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복수와 정의를 향한 의지로 불타오르는 한 마리 맹수의 눈빛이었다.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반격을 위한 두 개의 칼날이 드디어 맞부딪혔다. 대전 유성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실. 한서진과 이강혁은 늦은 저녁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한서진이 오래전부터 이용해온 안전가옥과 같은 곳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이강혁이 가져온 외장 하드의 내용이 빼곡하게 떠 있었다. 이 자료만으로도 당시 국방부 획득실에 있던 실무자 몇 명은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지금 권태준의 핵심 측근이 되어 군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이강혁이 암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료 속 인물들은 이제 거물급 장성이 되어 있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권태준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꼬리만 잘라서는 의미가 없어. 몸통, 아니 머리를 쳐야 해. 한서진은 차분하게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건 과거의 비리일 뿐이야. 우리가 진짜 노려야 할 것은 현재 진행형인 차세대 무인 정찰기 사업이네. 과거의 증거는 이 새로운 범죄를 입증할 동기로 활용해야지. 그녀는 작전본부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1급 군사 기밀 자료 일부를 이강혁에게 보여주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노골적으로 유리하게 조작된 평가 기준, 해당 업체의 임원진 명단에 올라있는 권태준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이름.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 필요합니다. 이강혁의 말에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군 내부 감찰과 헌병, 기무사현 안보지원사까지 모두 권태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내부의 힘만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방법이 하나 있네.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민준 변호사를 아십니까? 몇 년 전 제 사건 당시 군 검사였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려다 권태준에게 밉보여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최민준. 한서진도 익히 들어본 이름이었다. 군법무관 시절 독사로 불릴 만큼 집요하고 정의감이 강했던 인물. 그는 군을 나온 뒤 거대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서초동에 작은 개인 사무실을 차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었다. 군에 대한 환멸과 불신이 가득한 그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터였다. 그를 만나게.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 자네가 전적으로 맡아주게. 이 자료를 보여주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해.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을 바로 세우는 전쟁에 동참해달라고. 다음 날 이강혁은 휴가를 내고 서울 서초동의 낡은 건물에 위치한 최민준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실은 그의 명성에 비해 초라했다. 최민준은 잔뜩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이강혁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이강혁 중령, 여긴 어쩐 일이야? 당신 아직도 군에 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냉소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강혁은 준비해온 자료가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민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군대 이야기라면 듣고 싶지 않은데. 난 이제 민간인이야. 당신들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이건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걸린 문제입니다. 거창한 소리 하고 있네. 군대는 변하지 않아. 똥별들은 서로를 감싸주고 진실은 언제나 계급장 아래 묻히지. 당신이 그걸 제일 잘 알 텐데. 최민준의 날카로운 말이 이강혁의 아픈 곳을 찔렀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저 혼자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강혁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육군 중장 한서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셨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민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 그런 그녀가 군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눴다고.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었다. 한 장군이 왜? 최 변호사님과 같은 이유입니다. 진짜 군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이강혁은 USB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거대한 음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함께 싸워줄 동지가 필요합니다. 최민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 연기만 내뿜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군 검사 시절의 기억, 권력 앞에 무력하게 좌절해야 했던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는 지긋지긋한 군의 악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한편 계룡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태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한서진이 십보급창을 방문한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그녀와 이강혁의 연결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위험한 적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깨닫고 섬뜩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국정원의 최측근인 국내 정보 담당 1차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한서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강혁과 접촉했어. 예상했던 바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니, 처리하기엔 너무 아까운 카드야.
오히려 판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지. 권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원하는 정보를 흘려주게. 차세대 무인기 사업 관련 자료 아주 그럴듯하게 조작해서 그녀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적성국 내통 혐의로 올가매는 거야. 그것은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해 한 번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한서진을 오히려 국가를 배신한 이적죄인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무서운 계략이었다. 며칠 후 한서진은 작전본부 내 자신의 정보 라인으로부터 하나의 첩보를 입수했다. 차세대 무인기 사업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1급 기밀 파일이었다. 정보원은 그녀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정보원이야말로 권태준이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라는 것을. 늦은 밤 집무실에 홀로 남은 한서진은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문서들을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생각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대담한 비리의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등줄기를 스쳤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듯한 불길한 예감.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덫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한서진이 건네받은 기밀 파일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차세대 무인 정찰기 사업을 둘러싼 권태준과 그의 측근들이 어떻게 국방 예산을 빼돌리려 했는지, 그 자금의 흐름과 로비 내역, 심지어는 비밀 회동의 대화로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의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그러나 완벽함은 때로 가장 교묘한 의심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한서진은 파일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며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위기감을 떨칠 수 없었다. 너무 깨끗해. 마치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정돈해 놓은 것 같아.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 미끼를 물지 않고서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 파일을 근거로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 외부의 힘을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권태준이 군 내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이상 외부에서 균열을 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한서진은 다시 한번 이강혁과 비밀리에 접선했다. 인적이 드문 심야의 등산로 입구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최민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완강했지만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는 마음을 연 듯합니다. 다만 그 역시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태준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강혁의 보고에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 입수한 파일을 노트북 화면에 띄웠다. 화면을 응시하던 이강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장군님,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당했던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들은 항상 진실 속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섞인 그의 경고는 날카로웠다. 한서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이강혁 중령, 때로는 함정인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단은 이미 내려졌다. 함정이라면 그 덫을 만든 사냥꾼까지 물고 함께 뛰어들어야지. 내가 이 가짜 미끼로 저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붙잡아 둘 테니 자네는 진짜를 찾아야 하네. 한서진은 이강혁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차세대 무인 정찰기의 핵심 부품 조달 과정과 물류 라인을 역추적하라는 것이었다.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만 수많은 부품이 오고 가는 물리적인 흐름은 쉽게 감출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은 바로 실체에 있을 걸세. 비싼 값을 치르고 들여오는 부품이 사실은 값싼 중국산 부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거나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품일 가능성. 그 지점을 파고들게.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이강혁의 눈에 다시금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마치고 헤어졌다. 한 사람은 제국의 심장부로 돌진하는 창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적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비수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의 덫이 작동을 시작했다. 한서진이 국가안보실에 보낼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의 문이 경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수십 명의 안보지원 사령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과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수사팀장이 한서진에게 다가와 영장을 내밀었다. 중장 한서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적성국 내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충격과 공포에 질린 부관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군님께 이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두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창밖 너머의 권태준을 향해 나직이 의졸였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권태준. 같은 시각 파주의 10보급창에도 어둠이 내렸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이강혁을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둘러쌌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국정원 소속의 대테러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이강혁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이강혁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이강혁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것이 권태준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임을 직감했다. 그가 여기서 순순히 잡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과거 방산 비리의 원본 증거가 담긴 외장 하드를 떠올렸다. 이것만은 넘겨줄 수 없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혼란의 순간 그는 자신을 따르던 젊은 하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평소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신임이 두터운 부하였다. 이강혁은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는 척하며 품속의 외장 하드를 꺼내 그 하사에게 던졌다. 김하사. 최민준 변호사에게. 짧고 절박한 외침. 김하사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강혁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외장 하드를 재빨리 주워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요원 몇 명이 그를 뒤쫓았지만 지리에 익숙한 김하사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외장 하드를 지켜낸 이강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을 짓누르는 요원들을 노려보았다. 거칠게 수갑이 채워지고 검은 두건이 씌워졌다.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조간신문과 방송 뉴스의 헤드라인이 한 가지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속보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삼성 장군 한서진 국가기밀 유출 및 간첩 혐의로 전격 체포. 단독 한서진 중장,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 정황 포착군 검찰 명백한 이적 행위. 권태준의 언론 플레이는 치밀하고 신속했다. 유리 천장을 깬 신화는 하룻밤 사이에 국가를 배신한 마녀로 전락했다. 국민적 영웅의 추락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고 그녀를 향해 무자비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국이 쳐놓은 강철의 덫은 그렇게 한 인간의 모든 명예와 진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안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 안 한서진은 쇠로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방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안보지원사령부 수사단장 윤성호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을 가진 냉철하기로 소문난 수사 전문가였다. 한서진 장군.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군복을 입었던 마지막 예우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윤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한서진이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과 통신 기록, 그리고 그녀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거액의 달러 내역이었다. 모두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증거들이었다. 이런 허술한 시나리오를 쓰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해 줄 생각은 없다. 한서진은 미동도 없이 윤성호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내 놈들이 쓴 시나리오는 너무 허술해서 읽어줄 가치조차 없다. 진실은 총구보다 강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당신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국민들이 이제 당신을 매국노라 부르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지만 한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 만들어낸 거짓 프레임을 깨부수는 전쟁이었다. 진실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오직 사실만이 진실을 증명할 뿐이지.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내 놈들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윤성호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신문해왔지만 이런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대로 이 사건 어딘가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국정원에서 넘어온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같은 시각 서초동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 최민주는 밤을 꼬박 새워 이강혁의 부하가 목숨 걸고 전달해준 외장 하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된 한서진과 이강혁의 체포 소식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 개자식들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과거 자신이 당했던 방식과 똑같았다. 진실에 다가서는 자에게 간첩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비열한 수법.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투지가 불타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썩어빠진 군을 심판하기 위한 자신의 전쟁이기도 했다. 최민주는 즉시 군 검찰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서진과 이강혁의 공동 변호를 맡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한서진이 구금된 안가로 향했다.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첫 접견. 최민주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한서진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그는 절망에 빠진 패배자를 예상했지만 그곳에는 오히려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앉아 있었다.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님. 장군님이야말로 생각보다 괜찮으셔서 놀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장군님을 거의 사형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한서진은 최민준에게 자신이 체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권태준의 함정과 조작된 증거의 실체,
그리고 진짜 목표인 차세대 무인기 사업 비리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변호사님, 이 재판을 우리의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이강혁 중령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저들의 추악한 제국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심판의 장으로 말입니다. 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는 불꽃과 같았다. 최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패배감과 냉소주의로 가득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지금부터 저는 장군님의 변호인이자 장군님의 첫 번째 병사입니다. 접견을 마친 최민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과거 군법무관 시절의 인맥과 자신이 도왔던 언론인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기로 유명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닙니다.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를 덮으려는 초대형 스캔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정보로 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한편 안가의 취조실. 수사가 별다른 진척이 없자 초조해진 것은 윤성호 준장이었다. 그는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증거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 하나를 발견했다. 한서진이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날짜의 서버 로그 파일. 그 파일의 생성 기록에 찍힌 디지털 워터마크가 국정원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코드였던 것이다. 군 안보지원사령부의 서버가 아닌 국정원 서버에서 만들어진 증거라는 명백한 흔적이었다. 이건 조작이다. 윤성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평생을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관으로 살아왔다. 조작된 증거로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의 신념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직업적 양심과 상부의 명령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뇌에 빠졌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대한 악의 부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지켜낼 것인가. 그의 선택에 모든 것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군의 명운을 가를 재판의 첫날이 밝았다. 법정은 사건의 중요성을 증명하듯 군 수뇌부와 취재진 그리고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서진과 이강혁이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의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죄인의 낙담 대신 결전을 앞둔 전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군 검찰 측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의 손에는 국정원이 만들어준 완벽한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부터 한서진과 이강혁을 국가의 안위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매국노로 몰아세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한서진은 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이용해 적성국에 우리 군의 심장부와도 같은 작전 계획을 넘겼습니다. 피고인 이강혁은 이에 동조하며 검사의 열변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여론은 이미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듯 했다. 모든 것이 권태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마침내 변호인 최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피고인들의 간첩 혐의를 부인할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최민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 변호인에 앞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검사석과 방청석에 앉아있는 권태준을 차례로 응시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간첩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군의 심장부에 뱀처럼 도사린 거대한 악을 덮기 위해
2명의 영웅적인 군인을 제물로 삼으려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은폐 공작입니다. 법정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검사석에서는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입니다. 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최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이 재판 자체가 거대한 연극입니다. 지금부터 그 연극의 진짜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바로 이강혁이 목숨 걸고 지켜낸 과거 방산 비리의 증거들이었다. 증거자료 갑 제1호증으로 수년 전 군을 뒤흔들었으나 의문투성이로 종결된 방산 비리 사건의 핵심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당시 비리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현재 군 최고 위층을 장악하고 있으며 바로 그들이 이번 차세대 무인 정찰기 사업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국방 예산을 편취하려 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간첩 재판에서 갑자기 방산 비리 증거가 튀어나오자 재판장도 검사도 기자들도 모두 혼란에 빠졌다. 최민준의 전략은 명확했다. 방어 대신 공격을, 간첩 재판의 프레임을 깨고 부패 스캔들 재판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폭탄 발언은 즉시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최민준과 미리 교감하고 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는 단독 한서진 장군 재판, 간첩 아닌 군피아 비리 폭로전으로 비화라는 제목의 속보를 터뜨렸다. 여론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간첩이 왜 군 내부 비리를 들고 나왔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방청석 가장 높은 곳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권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최민준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반격해오자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한편 안보지원사령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재판 상황을 지켜보던 윤성호 준장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최민준의 주장은 그가 발견한 조작의 흔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조작극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조직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그의 뇌리에 과거 한서진과 나눴던 대화가 스쳐 지나갔다. 어느 훈련장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윤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의 편에 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가장 신이 많은 해킹 전문가를 비밀리에 불렀다. 국정원에서 넘어온 증거 파일 원본,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해. 특히 서버 접속 기록과 파일 생성 시점의 로그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재판은 잠시 휴정되었다. 혼란스러운 복도에서 이강혁은 자신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최민준에게 다가갈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넘어졌고 그를 부축하러 온 최민준의 귓가에 재빨리 속삭였다. KUSAM-12 부산항 3부두 오리온 해운. 그것은 그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추적하던 단서였다. 차세대 무인 정찰기의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KUSAM-12가 오리온 해운이라는 업체를 통해 부산항 3부두로 들어온다는 첩보. 그는 그 부품의 실체에 모든 비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최민준은 짧은 암호 같은 말을 즉시 이해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휴정이 끝나고 법정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에게 즉시 부산으로 가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다시 시작된 재판. 최민준은 법정 건너편에 앉은 권태준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본 권태준의 표정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제국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반격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이 부산 신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짙은 밤안개가 항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팀을 이끄는 것은 최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젊은 조사관 박준서였다. 해병대 수사대 출신인 그는 깡과 집요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강혁 중령이 남긴 마지막 단서, 오리온 해운과 KUSAM-12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오리온 해운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KUSAM-12가 담겼다는 화물 컨테이너의 위치는 겹겹이 보안과 군사 기밀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다. 항만공사와 세관의 담당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고 그들의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권태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항구 전체를 옥죄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박준서는 팀원들을 이끌고 항구 주변의 낡은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항만 하역 노동자들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였다. 몇 시간의 탐문 끝에 그는 최근 부당 해고를 당해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는 한 늙은 노동자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오리온 해운 물건이라 그거라면 삼부두 동쪽 끝 7번 창고에 있을 거요. 이상하게 그 창고 주변만 경비가 삼엄하고 우리 같은 하청 직원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더군. 정보를 확보한 박준서의 눈이 번뜩였다. 그날 밤 그는 팀원 2명과 함께 7번 창고로의 잠입을 시도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바닷바람을 가르며 철조망을 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마침내 7번 창고의 자물쇠를 끊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KUSAM-12라는 라벨이 선명했다. 박준서가 특수장비로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고 그 안을 확인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최첨단 무기 부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악하기 짝이 없는 기계 장치들이 가득했다. 일부 부품에는 긁어낸 흔적 아래 희미하게 한자가 남아 있었다. 명백한 중국산 저가 부품이었다. 이럴 수가, 이게 수천억 원짜리 군사 위성 센서라고. 그들이 충격에 휩싸여 증거 사진을 찍던 바로 그때였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권태준의 하수인들이었다. 쥐새끼들이 여길 어떻게 알고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든 괴한들이 달려들었다. 박준서와 팀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좁은 창고 안에서 격투를 벌였다. 수적 열쇠 속에서 그들은 증거가 담긴 카메라만은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 박준서는 팀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 그는 카메라를 동료에게 던져준 뒤 괴한들의 시선을 끌며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부산항의 미로 같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컨테이너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차량,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쇠 파이프의 섬광. 박준서는 몇 차례의 위기를 넘기며 겨우 항구를 빠져나왔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 KUSAM-12의 실체가 담긴 사진이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계룡대의 안보지원사령부. 윤성호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가 비밀리에 지시한 증거 파일 재분석 결과가 그의 모니터 위에 떠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해킹 전문가는 국정원의 다중 암호를 뚫고 원본 서버 로그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로그 기록은 명백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서진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이메일 파일은 그녀가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시점보다 무려 사흘 뒤에 국정원 특수 서버에서 생성되었다. 시간 여행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 이것은 조작을 넘어선 범죄의 디지털 영수증이었다. 보고서의 최종 결재란에는 국정원 국내 담당 1차장 최동훈의 서명이 선명했다. 이런 미친 자들. 윤성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과 군 최고 수뇌부가 결탁하여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였다. 그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 숨이 막혔다. 이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리고는 창밖의 깊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뇌리에서 한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한참을 고뇌하던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작의 증거가 담긴 모든 자료를 출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두꺼운 서류 봉투에 담았다. 그는 이 봉투가 자신의 명예를 지킬 마지막 기회이자 썩어빠진 제국에 날리는 비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자신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주는 박준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사진들을 확인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조악한 중국산 부품에 대한민국 육군의 공식 표식을 위조해 붙인 사진들은 단순한 비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훔친 것을 넘어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추악한 사기극이었다. 이걸 법정에 증거로 내는 순간 저들은 또 다른 조작으로 맞서려 들 겁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왜곡하겠죠. 판을 바꿔야 합니다. 최민주는 결심했다. 이 증거를 터뜨릴 곳은 법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여야 했다. 그는 즉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다.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 가옥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단순한 특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뒤흔들, 어쩌면 정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민준의 물음에 기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민준이 건넨 사진과 분석 자료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속한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충격 단독 수조원 투입된 차세대 무인 정찰기, 핵심 부품은 중국산 깡통. 국가 안보 팔아넘긴 군피아 게이트.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사진 속에 조작된 부품들은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한서진 장군을 매국노라 비난하던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혔다. 그녀가 간첩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려다 희생된 내부 고발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국방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서울 도심에서는 군복을 입은 예비역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역전의 불씨가 거대한 들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권태준과 그의 세력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언론 채널을 동원해 해당 기사가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들의 서투른 변명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 수가 놓였다. 윤성호 준장은 최민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민준의 동선을 파악한 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대전 현충원에서 그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고 있던 현충원. 최민준이 참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 그와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다. 군복 차림의 장성이었다.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와 함께 스쳐 지나간 남자. 최민준은 무심코 자신의 서류 가방을 고쳐들었다. 그런데 순간 가방의 무게가 아까와는 미세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차로 돌아온 최민준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넣은 적 없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개봉한 최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국정원 서버의 원본 로그 기록과 이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진술서가 들어 있었다. 진술서의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 윤성호라는 서명과 함께 지장이 찍혀 있었다. 최민준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부패의 증거 부산의 그림자와 은폐의 증거 조작된 간첩 혐의가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검과 방패를 모두 손에 쥔 셈이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회는 즉각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권태준, 그리고 국정원 1차장 최동훈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벼랑 끝에 몰린 권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국회 청문회라는 무대에서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다시 한번 여론을 뒤집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무대가 자신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릴 처형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 본관, 국방위원회 회의장. 생중계 카메라 수십 대가 일제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증인석에 앉은 합참의장 권태준. 그의 군복에 달린 4개의 별과 무수한 훈장은 그가 쌓아온 권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그 영광의 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권태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단호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은 실체가 없는 음해이며 군의 단결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는 불순 세력의 책동입니다. 한서진 중장은 그가 한서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첩으로 낙인 찍으려던 순간이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한중진 의원이 그의 말을 끊고 나섰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온 국민 앞에서 증명해드릴 새로운 증인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최민준 변호사가 들어섰다. 민간인 신분인 그가 청문회장에 직접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증인석이 아닌 야당 간사 의원의 보좌관 자리에 앉았다. 의원은 최민준과 눈을 맞춘 뒤 회의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다. 부산항 7번 창고에서 촬영된 조악한 중국산 부품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세대 무인 정찰기의 공식 부품 재원표가 함께 띄워졌다. 권태준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이 과연 동일한 물건입니까? 국민의 혈세 수조 원을 들여 도입한다는 최첨단 장비의 실체가 고작 이런 깡통 부품이란 말입니까? 권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저 사진의 출처를 알 수 없으며 악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증거를 보시죠. 의원은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화면에는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공학 박사가 등장했다. 그는 스크린에 뜬 사진을 보며 단호하게 증언했다. 사진 속 부품은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 10년도 더 전에 단종된 중국의 저가형 산업용 센서입니다. 군사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고물입니다. 이걸 무인 정찰기에 장착한다면 이륙과 동시에 추락할 겁니다. 전문가의 증언에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권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마지막 방패가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서진이라는 간첩이 군을 흔들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는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최민준과 야당 의원이 준비한 공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국정원 최동훈 차장님. 당신들은 이 비리를 덮기 위해 한 명의 충성스러운 군인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의원의 외침과 함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윤성호 준장이 목숨 걸고 넘겨준 국정원 서버의 로그 기록과 그의 자필 진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안보지원사령부의 서버 기록 원본입니다. 한서진 중장이 간첩이라는 증거는 모두 국정원 서버에서 사건 발생 이후에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준장 한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쓴 진술서가 있습니다. 의원은 윤성호의 진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국정원 1차장 최동훈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 증거 조작의 구체적인 과정.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국정원 1차장 최동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권태준은 얼어붙은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그의 제국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 달려있던 4개의 별이 한없이 무겁고 초라해 보였다. 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권태준을 가리키며 포효했다. 권태준,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안보와 명예를 팔아먹은 반역자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검찰총장에게 요구한다. 국기문란의 주범인 저자와 그 공범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 청문회장에 배석해 있던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증인석으로 다가갔다. 한때 대한민국군 서열 1위였던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사성 장군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제국의 몰락이었다. 같은 시각 군 교도소의 작은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진과 이강혁. 한서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의 끝에서 마주한 쓰라리지만 눈부신 진실의 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옆에 앉은 이강혁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굳게 맞잡은 손에서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느껴졌다. 권태준 제국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수갑 소리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군과 사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뒤흔들었다.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경질되었고
군과 검찰, 국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수사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권태준의 비호 아래 군 요직에 포진해 있던 제국의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수십 명의 현역 장성과 예비역, 방산업체 관계자, 그리고 정관계 로비스트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체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견고했지만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환골탈태할 기회를 얻었다. 얼마 후 특별 군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한서진, 피고인 이강혁. 이상 두 사람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짧고 간결한 그 단어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깊은 침묵 끝에 법정을 가득 메운 후배 장교들과 방청객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강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서진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었다. 모든 혐의를 벗은 두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즉시 회복했다. 이강혁은 그동안의 고초를 보상받아 대령으로 특별 진급했고 군의 심장부인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핵심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그가 가진 경험과 청렴함은 군의 가장 썩었던 부분을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할 최고의 적임자라는 평가였다. 내부 고발자 윤성호 준장은 군 기밀 유출 혐의로 잠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국민적 여론 앞에 군은 백기를 들었다. 그는 곧 모든 혐의를 벗었고 새로 출범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실무단장을 맡아 군 사법 시스템과 감찰 제도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중책을 부여받았다. 최민준 변호사는 일약 국민 변호사로 떠올랐다. 그의 사무실 앞에는 거대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예전처럼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제보자들이 보내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제국의 파수꾼이 되었다. 그리고 한서진 중장. 그녀는 조용히 군으로 복귀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영웅 서사를 부담스러워하며 묵묵히 합참작전본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구국의 영웅, 군 개혁의 상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어느 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긴급한 호출이 왔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녀를 마주한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했다. 한 장군. 이번 사태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군을 뿌리부터 개혁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서진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차기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대통령은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군 전체에 강력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다. 한서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합참의장은 모든 군인의 꿈이자 정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싸웠던 이유는 계급장과 명예를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과연 진정한 개혁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권태준 역시 그 자리에서 괴물이 되어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며칠의 고심 끝에 그녀는 답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았다. 육군사관학교였다. 주말에 텅 빈 교정, 그녀가 처음 생도복을 입고 꿈을 키웠던 그곳을 천천히 거닐었다. 교정 한편에 새겨진 조국 명예, 충성이라는 교훈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저 세 단어, 군인으로서의 순수했던 첫 맹세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진정한 개혁은 밖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안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을 직접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괴물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성소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가 그녀에게 부여한 진정한 사명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새로운 합동참모의장 한서진 대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수많은 장병과 내외 귀빈이 도열한 가운데 그녀는 단상에 섰다. 대통령은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 순간 한서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군,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여성이 함께 이뤄낸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연설을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이 아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섰습니다. 저의 어깨 위에 놓인 이 4개의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조국을 향한 무한 헌신의 맹세임을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열한 장병들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쳤다.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의 진정한 명예는 화려한 무기나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과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군인 정신 그리고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부로 우리 군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국이 아니라 국민 곁에서 국가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방패가 되도록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명령을 하달했다. 나의 첫 번째 지시는 국방부 직속으로 그 어떤 성역도 없이 군 내부의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 정예수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수장으로는 윤성호 준장을, 군수 및 방산 분야 개혁의 책임자로는 이강혁 대령을 임명한다. 다시는 이 땅에 군복을 입은 괴물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제도로 막겠다. 그녀의 선언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를 향한 기대와 환호였다. 연설을 마친 한서진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교만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던 고독한 투사가 아니었다. 정의와 명예 위에 세워질 새로운 제국의 여명을 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 대한민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